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스텔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라이브 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많은 대학원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성공적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읽어 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해요.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이 연구자분이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어느 정도냐면은 지도 교수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시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스텔라 박사님. 저는 지도 교수님을 만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지도 교수님을 제가 사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저의 지도 교수님께서 퇴임을 하시면서 현재 지도 교수님을 본의 아니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 교수님의 연구 분야를 제가 또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요. 이전에 이 분야를 연구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다 낯설고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지도 교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뭔가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서포트를 해 주신다거나 지지를 해 주신다거나 하는 걸 지금까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저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도 교수님의 문제인지 다른 동료분들과도 얘기를 좀 나눠 봤는데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명확한 서포트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도 교수님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논문에 대한 심사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지도 교수님으로 통해서 제가 지도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하면 될지 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현명한 답변을 드린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제가 주변에서 겪고 저도 또 경험하고 특히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30여 명 정도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지도 교수님의 관계에서 정말 별의별 상황들을 다 듣게 됐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또 일부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지도 교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셨었어요. 예를 들면 지도 교수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매일 술을 마시러 가자고 그 연구실에 연구원들 이제 박사급 연구원들을. 근데 그중에는 이제 여자분들도 있고 제가 인터뷰한 선생님은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술을 못 드신대요. 근데 어찌 됐건 지도 교수님하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인제 끌려나가다시피 해서 매일 술을 마시다 결국은 안 돼서 그 대학을 그냥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어찌 됐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지도 교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데요. 그럼 왜 지도 교수님이 결정적이냐? 혹시 왜 지도 교수님이 이 박사 과정에서 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지도 교수님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근대 대학 교육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맞죠. 예. 내 논문 주제를 이제 오케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시작도 못 하니까. 예. 근데 그게 논문 주제를 선정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제 이 대학 교육 현재 시점에 만들어진 이 대학 교육 시스템은 12세기, 13세기 도제 교육 시스템에서 왔어요. 잘 아시다시피 근대 대학 교육 시스템이
이태리에서 처음 생겼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대학이 설립됐던 시점 12세기, 13세기 그때 대학 교육 시스템이 도제식 교육이고 이 현재 대학원 시스템이 그렇다 보니까 지도 교수 밑에서 있는 대학원생 혹은 대학 박사 연구생, 석사 연구자들과 거의 원투원으로 지식을 서로 나누고 받고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도 교수님의 역량 권위 여기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현재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대학들은 뭐 당연하고요. 미국으로 오면서 세계 1, 2차 대전 거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전쟁을 피해서 미국으로 왔잖아요. 미국에서 대학이 이제 미국의 대학 시스템도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도제 시스템에 의해서 대학원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좀 잘못 해석이 돼 주면 굉장히 인제 수직적인 관계 하에서 지도 교수와 학생들이 마치 종속되어 버리는 듯한 이렇게 해석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튼 대학원생과 지도 교수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데 인제 현대로 와서 그러면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막강하고 지도 교수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관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분이 제 연구와 관련해서 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끔 할 수 있을지 지도 교수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걸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 책에서는 "사람 공부를 먼저 해라."라고 했는데 의외로 사람 공부 즉 나의 잠재적인 지도 교수가 되실 분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을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사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석박사 연구의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세스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먼저 프로젝트가 출발을 하려면 문제가 도출돼야 되겠죠. 해당 분야에서 어떤 이슈나 쟁점들이 인제 부각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게 소위 말한 연구 주제가 선정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연구 주제가 선정이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기획이 되는데 여기에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펀드, 연구비를 연구 기금을 마련하는 일 그리고 큰 스케일의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팀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연구를 잘 진행하기 위한 연구 설계가 돼야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설을 세우고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 최적의 연구 방법을 설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연구 설계에 포함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연구 설계가 완성이 되면 데이터 수집을 하시게 되겠죠. 필드워크를 한다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실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연구실에서 혹은 어떤 특정 장소에서 실험을 이제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게 되고 분석과 함께 해석을 해서 박사 연구에서 만들고자 하는 개념들 혹은 어떤 뭐 결론으로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이야기를 만드는 그게 인제 챕터를 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챕 다음에 완벽하게 논문이 완성이 됐다 하면 논문 심사를 받으시고 출판을 하시게 되는 게 전체 공정이고 이를테면 이 박사 혹은 석사 연구에 대한 프로세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지도 교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은 이론일 수도 있고 제가 경험한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 다른 연구자분들로부터 들은 내용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인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문제를 도출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죠.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 여기에서 지도 교수님이 이 역할을 하시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인제 facilitator 로서의 역할을 하신다고 봐요. 주도적인 것은 연구자분들이 인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연구자분이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리뷰를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찾아내시고 그런 작업들은 이제 연구자분이 지도적으로 하시게 되지만
어찌 됐건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닌 한은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연구 주제를 잘 선정을 하실 수 있게끔 지도 교수님은 이제 퍼실리테이터로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피드백을 주시고. 근데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런 걸 가져와. 야 됐어. 때려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인제 인도주의적이시고 되게 상호작용을 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편안하게 "이런 부분들은 뭐가 좀 보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의 책을 좀 읽어 봐라."라고 한다든지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1년 차 때 중국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영국의 경우는 이제 1년 차가 그 MPhil로 이제 시작을 해요. MPhil 과정에서 주제를 쪼끔 더 좁히고 명확하게 만들고 해서 캔디데이트로 인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심사를 받아요. 그래서 진짜 1년 동안은 지도 교수님하고 논문 주제 이미 영국 같은 경우는 정해서 오는 경우이긴 하나 그래도 쪼끔 더 명확하게 하고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한 6 개월이 지나도록 이 친구 지도 교수님은 미팅을 할 때마다 굉장히 인제 일상적인 이야기들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오늘 뭐 먹었니?" 뭐 "기숙사 환경은 좀 어떻냐?" 등등등. 1년 차째는 술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많이 어울리잖아요. 애들은 교수님이 5천 자짜리 뭐 에세이 써오라고 하더라. 교수님이 뭐 컨퍼런스 어떻게 나가라고 하더라. 뭐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한테 자기가 글을 써 가지고 가서 드렸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국의 경우에는 레이시스트들이 좀 있으세요.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안타깝게도 지도 교수님이 인종차별주의자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 "석사는 어디서 했냐? 글 쓰는 실력이 이래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쓸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 가지고 한동안 뭐 진행을 못 한 거예요. 아까 질문하신 그 연구자분처럼 지도 교수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친구가 한 1-2년 더 늦게 업그레이드 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업그레이드 심사를 진행하려면 지도 교수님이 시스템으로 넘겨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지도 교수님이 주도를 하시는 거예요. 펀드 돈을 뭐 기금을 일단 가져오시고 프로포절 써서 기금을 마련하시고 연구팀을 조직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다 지도 교수님이 주도를 하시는 거고요. 인제 연구 설계 측면에서도 사실 지도 교수님이 대부분 주도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 설계 측면에서 가설을 만들고 연구 문제를 만들고 그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최적의 연구 방법을 설계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막 그 박사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예. 뭐 양적인 연구, 질적인 뭐 연구 이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질적인 연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 방법만 해도 수십 가지예요. 근데 지도 교수님들은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주 신참자인 교수님이 아닌 이상은 교수님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해 보셨을 테니까 그런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연구자에게 제공을 하시고 제안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드에 나가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시게 되는데 지도 교수님은 퍼실리테이터로서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연구는 한국과 영국 맥락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에서 필드워크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데이터 수집을 할 때 교수님하고 원격으로 계속 미팅을 하고 이메일로 주고받고 저희 대학에서는 연구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인터뷰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 윤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장비에 이걸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 데이터 다 올리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또 피드백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필드워크를 지원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문제부터 인터뷰를 처음 해 보시는 연구자분들도 계실 거고 또 뭐 에스노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료들을 수집하는 단계에 어떤 데이터까지를 수집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들을 지도 교수님과 원격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시게 되겠죠. 특히나 인제 경험이 부족한 연구자들일수록 엉뚱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걸 모르고 수집을 하세요. 그리고 오염된 데이터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오염된 데이터들을 수집해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오염이 된 건지 아닌지조차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녹음을 하시고 녹화를 하시고 교실을 관찰하는 경우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 그 학교 측
기업과 혹은 뭐 어떤 기관과의 인제 협의,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고 레터를 보내고 하는 것들도 교수님이 일정 정도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데이터 수집을 해서 오면은 이 분석하는 단계가 이니셜 단계가 있고 파이널 단계가 있는데, 초기 분석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세요. 예를 들면 인터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전사하는 그 단계에서 어느 부분까지 전사를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연구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연구 문제와 가설에 맞춰서 특정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해야 될 것인지부터, 초기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빠른 건지, 질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도 많이들 아시는 라는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소리나 동영상, 그림 뭐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교수님께서 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주시고, 초기 단계에는 피드백이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단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박사 연구의 경우엔 더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해석을 할 때 지도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셨었어요. 이게 내 맘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 질문과 내가 세운 가설, 그리고 내가 정리한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박사급 연구에서는 이제 자신만의 독창적인 개념을 이제 만드는 것까지를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 개념 간에 오류가 발생하는 해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교수님과 끊임없이 굉장히 체계적인 이제 추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토론을 통해서 교수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매번 1대 1로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1대 다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풀타임 박사과정생이 제가 진행을 할 때만 해도 15명 정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1대 1로 진행을 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논문 지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류 같은 것들을 좀 잡아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읽어야 될 선행 연구들도 제안을 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시나리오를 짰는데 기승전결 이렇게 쭉 클라이맥스로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단계에서 잘못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제 교수님께서 잘못 올라가서 삽질하는 이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마치 양떼들을 이렇게 몰아 가지고 가는 멍멍이 있잖아요. 예, 그런 역할,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종착지로 잘 갈 수 있게끔 저는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만드는 단계에서 교수님은 굉장히 많은 글을 써 보신 분이시잖아요. 예, 굉장히 이제 저명하신 분이고, 그분은 글을 굉장히 쉽게 쓰세요. 모를수록 글이 어려워집니다. 예, 그걸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모르니까 글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 우리가 크래프팅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만드는 데서 노하우를 그분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서 글쓰기에 대한 노하우들을 제자에게 전수를 해 주시고 아주 세밀한 피드백을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챕터가 완성돼서 1차 초안이 나오게 되면 논문 심사를 위해서 이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고, 심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는 두 분의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심사를 바이바 보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팬데믹 때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원격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리허설을 좀 해 주셨고요. 그 리허설을 하면서 제가 말을 할 때 범하는 실수, 그리고 이 연구와 관련돼서 특정해서 나올 법한 질문들, 이걸 심사위원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미리 해 주면서 제가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피드백도 해 주시고, 준비 사항들 같은 거 소소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좀 스마트하게 보이게 입으라고 말씀도 좀 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출판을 하시죠. 예, 논문을 출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저널들을 출판을 하시고, 또 컨퍼런스에도 참석을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세요. 또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출판을 하시고 나면 사실은 논문 심사를 하고 나면은 방어를 하신다고 하죠. 그러면 질문들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막 식은땀 막 흘리시잖아요. 또 제출해야 될 문서들도 있고, 그런 제출해야 될 문서에 대해서 교수님이 한번 또 읽어봐 주시고, 근데 뭐 거기서는 크게 역할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한 통과가 되신다고 보고 인제 논문을 출판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박사 논문을 출판사와 책으로 낼 인제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포절을 쓰는 단계도 교수님이 지도를 해 주고 계세요. 예, 피드백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프로포절을 좀 수정해서 그 출판사에 제출을 해야 될지.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인제 런던에서 책을 낼 거라서
처음 경험을 해 보는 거라서 그 유수의 출판사들과 어떻게 계약을 맺고 어떤 식으로 프로포즈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인제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요. 저널에 내시는 경우에도 교수님께서 인제 타겟 저널 같은 걸 선정을 해 주세요. 저희는 초심자이기 때문에 어떤 저널에 내야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합해 보이는 저널들을 선정을 해 주시는 일도 해 주시고, 논문 내용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뭐 연구 방법과 관련돼서 좀 더 집중해 가지고 저널에 냈을 수도 있고, 내가 만든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관련해 가지고 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논문 내용을 좀 보완을 하고 수정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피드백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최종 투고본 완성을 하면 그것도 교수님한테 한번 좀 보여 드리고, 제출하시기 전에 교수님이 한번 보시면서 "요 정도 됐으면은 괜찮겠다." 그러면 인제 투고를 하시는 거죠. 근데 바로 억셉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저희가 대부분 많이 거절이 되잖아요. 완전히 리젝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면 "다시 리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리포트라고 해 가지고 이걸 대응하는 전략을 교수님이 세워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리뷰탈 레터라고 해 가지고 그 피어 리뷰어들이 제공한 리뷰들, 보통은 인제 문서로 제공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수정했다."라고 하는 레터를 인제 써서 내야 되는데, 이것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터들을 뭐 샘플로 좀 보여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 후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서 제출하는 것들까지도 지도 교수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 주시지만 저희 인제 지도 교수님께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셨어요. 더불어서 인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실 때 컨퍼런스 페이퍼를 쓰는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지도 교수님한테 먼저 보여 드리고 제출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어떤 컨퍼런스에 가야 되는지, 처음 뭐 박사 첫 학기 때는 다 똑같은 컨퍼런스 같아요. 근데 지도 교수님들은 특히 좀 연륜이 있으시고 저명하신 분들은 그 컨퍼런스의 키노트 연사만 봐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컨퍼런스인지 아닌지를 금방 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첫 학기 때 컨퍼런스를 인제 저희 대학에서 인제 컨퍼런스 비용을 인제 지원을 해 주는데, 박사 과정 1 명당 뭐 약 한 1,000 파운드 정도? 많지는 않지만 어찌 됐건 다 누려야 되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가고 싶어서 교수님한테 좀 들이밀었어요. 또 다른 컨퍼런스는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진행을 하는 컨퍼런스였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의 키노트 주제 이런 것들이 저의 연구하고는 쪼끔 거리가 있다. 근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그 컨퍼런스는 저의 연구와 굉장히 밀접하고, 오시는 연구자분들, 그 교수님들 통해서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제 연구가 또 아시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가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 첫 학기 때는 이론적인 프레임워크가 인제 아주 단단하게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많은 교수님들, 학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거구나.' 혹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받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카운슬 멤버로 뽑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 컨퍼런스의 카운슬 멤버로 컨퍼런스도 같이 진행하고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가고 있고, 그게 학자로서 커 나가는 데는 이 네트워크의 힘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네트워크를, 아주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발표 자료도 프레지로 만드실 수도 있고, 뭐 파워포인트로 만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한테 보여 드리고 피드백을 받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 연구 프로젝트의 전체 프로세스를 놓고 볼 때 제가 지도 교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쪼끔 지루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우리랑은 좀 다른데?'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추 비슷한 프로세스일 것 같아요. 어떤 학문 분야도 거의 이와 같이 유사한 프로세스로 진행한다고 보고,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 교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지도 교수님을 만나야 될지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람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 어떤 지도 교수님을 선정을 해야 될 것이냐. 혹시 장 선생님 지도 교수님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 하셔도 되세요.
지원하실 때 이 지도 교수님이 어떤 부분들을 보고 지원을 하셨는지 그냥 가셨어요? 첫 미팅 때 예 아무것도 모르고 하셨어요. 아 사람 공부를 안 하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죠. 저도 그래서 인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대학도 바꾸고 지도 교수님도 바꾸고 그랬는데 그래서 더 사람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저랑 같이 시작한 친구 중에 한 2-3 명은 1년 차, 2 년 차 때 지도 교수님을 아예 바꿨었어요. 그러면 지도 교수님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혹은 지금 대학원을 준비하시거나 박사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은 '지도 교수님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고려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 교수님의 그 연구 분야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요즘은 보통 대학들이 그 홈페이지에서 지도 교수님의 연구 분야 뭐 실적,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현재 인제 지도하는 박사 과정생의 연구 주제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거든요. 제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찾으시면 이제 나올 텐데 제가 뭘 했었던 사람이고 제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고 어떤 연구를 해 왔었고 그리고 제 박사 연구는 뭘 했고 연구 방법 중에 어떤 연구 방법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걸 다 썼는데 이게 나의 관심 분야랑 매칭이 되는지 1 차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연구 업적, 프로젝트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 과거의 프로젝트 이런 걸 보시면 이분이 얼만큼 뛰어난 연구 역량을 갖췄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널이죠. 이분이 출판하신 저널, 이 쓴 책, 그 분야의 최고의 수준과 비교해 보시면서 이분이 정말 이 연구에서 나에게 뛰어난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뭐 중요한 거죠. 대학원생 지도한 경험이 없으시면 곤란하잖아요. 지도한 경험이 많은 영국 대학의 경우에는 그 박사 후 연구원을 심사를 할 때에도 심사 그 논문 지도 경험을 꼭 물어봐요. 예 렉처러는 뭐 당연한 거고 과거에 논문을 지도한 경험은 뭘 했고 현재는 어떤 논문들을 지도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 다 홈페이지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학계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이 얼만큼 있는지 그 레퓨테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분야에서 가는 주요 컨퍼런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학 분야의 경우에는 미국의 아에라 같은 경우 인제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그런 컨퍼런스 예 그다음에 CIS 같은 비교 교육과 관련된 뭐 이런 류의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키노트를 하셨던 것들도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키노트 주제가 뭐고 키노트로 어디나 얼마나 나가셨고 키노트 연사를 얼마나 초청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저널의 에디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컨퍼런스를 주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학계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인덱스 같은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요. 이건 뭐 어디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는 좀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지도 교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맞는 분이신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질적인 데이터는 이분의 대인 이해력, 공감 능력, 감수성, 배려심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레이시스트 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 동양인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그런 교수님들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 같은 이제 동양인 연구자들은 피 보는 거죠. 아주 강한 어떤 멘탈이 아닌 이상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 중국인 친구처럼. 그리고 소통 능력.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만나서 토론을 하고 이러는 건데 소통 능력 떨어지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막 말이 막 총알처럼 돼서 말로 막 쏴대시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상처받아요. 근데 교수님의 대인 이해력, 뭐 소통 능력, 감수성 이런 거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안 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아까 어떤 분 예를 들면서 그 전에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님이 매일 술을 마시자고 하셔 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다른 대학으로 인제 옮기신 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도 교수님 때문에 1년 뭐 2 년을 그냥 버린 셈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거의 그 트라우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 제대로 된 지도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홈페이지를 보고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면담 요청을 한 거예요, 그 교수님한테. "시간 되신다면 언제 찾아뵙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바로 이 면담이 중요합니다. 예 면담에서 결국 이 교수님의 감수성, 이 배려심, 학생을 배려하는 마음, 소통 능력 물론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부터 드러나기도 해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회신조차 없다? 물론 회신을 안 할 때는 또 이유가 다 있습니다. 혹은 회신을 줬는데 막말을 막 하신다. 그러면 알 수 있죠. 근데 면담 요청을 했는데 "내가 왜 너랑 면담을 하냐." 이러시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심하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예 제끼는 거죠. 근데 "언제든지 오세요. 며칠 날 몇 시에 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가는 거예요. 혹은 뭐 줌 미팅 하셔도 되죠, 원격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책의 첫 면담 전에 제가 교수님한테 처음 드렸던 페이퍼를 양식을 첨부를 했어요. 말씀만 드리면 처음 대면하기 전에 메일로 제가 A4로 1-2장 정도짜리로 나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문서를 먼저 보내 드렸어요. 나는 뭐 한국에서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연구를 해 왔던 사람이고 나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내가 지금 가장 궁금해한 부분들은 뭐고 내가 연구 방법에서 이런 걸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고 지금 현재 러프하게 잡은 주제는 이런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쓰고 결국은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5년 후에 내가 대학에 자리를 잡고 뭘 하려고 한다. 내가 스타트업을 세워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왜? 우리가 박사를 하고 졸업을 하고 땡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 박사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단기는 졸업을 하는 걸 거고 중기와 장기와 목표 이런 것들을 써서 먼저 저에 대해서 아시도록 미팅 전에 보내 드렸어요. 그리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한테 확인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현재 교수님이 진행 중이신 프로젝트가 뭔지 물어보셔야 돼요. 혹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박사 연구자가 누구누가 있는지. 만약에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 3개 이상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 박사 논문의 지도의 질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프로젝트 진행하시느라 본인도 바쁘거든. 그러면 당연히 박사 논문 지도가 힘들어지시거나 제가 문서를 보내 드리면 피드백이 늦어지시는 거죠. 저는 속 타 죽겠는데.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도 교수님 제 경우는 1대 1로 만났거든요. 저는 1대 1로 만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여러 명하고 같이 만나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예. 그러면 나한테 할당된 시간은 10 분, 15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깊이 있고 면밀한 피드백을 받고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물론 프로젝트의 내용도 보셔야 되겠죠. 그 프로젝트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다면 제가 교수님한테 조르든지 아니면 제 역량을 보여 드려 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는 왜냐면 제 커리어에 다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공동 저술을 선호하시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동 저술 잘 안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해외 대학의 경우에는 연륜이 있고 명망이 있는 교수님은 본인이 출판을 하시기 때문에 박사 과정생을 지도해 가면서 같이 공동으로 내는 것을 그닥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저널에 내려고 하는 박사 과정생분들 혹은 석사 과정생분들도 마찬가지고 혼자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지도를 받으면서 저널에 1-2편 내는 걸 목표로 한다면 공동으로 저널을 내는 걸 선호하시는 지도 교수님이신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논문 지도 방식 세 번째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 1로 만나서 하는 걸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걸 선호하시는지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도를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진척이 있을 때 만나는 걸 선호하시는지 이걸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왜 확인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연구자님의 스타일이 1대 1로 하는 걸 원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걸 원하는데 이분은 그룹으로 만나서 하는 걸 원하고 그때그때 진척이 될 때마다 하는 걸 원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1-2년 하고 끝낼 거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업무 스타일이에요. 교수님의 업무 스타일.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교수님이 휴가를 정기적으로 가는 때가 있고 이분이 낮에 좀 일을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예. 대부분은 교수님들은 아침형 인간이신 것 같아요. 저녁형 인간이 있다 그러면 이분의 그런 스타일에 맞춰서 아침에 뭐 내가 막 많이 활성화되실 때 원기왕성할 때 에너지가 충만할 때 가서 만나는 거 이제 미팅도 그때 하는 거 이런 게 좋잖아요. 그리고 휴가가 계시는데 막 메일 보내 가지고 뭐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러면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이분도 인간이신데. 그리고 저는 이 팬데믹
을 거치면서 논문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제 위기 대처 능력.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굉장히 외로운 과정에서 그런 미래가 어찌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지도 교수님이 어떤 형태로든 위로를 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일들은 항상 일어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혹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들도 해 주시고 방법들도 좀 찾아 주시고 특히 외국에 나가 있으면 우리는 정보에 접근하는 거에 한계가 있거든요,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하지만 교수님들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정보 대처 능력이 굉장히 빠르세요. 예를 들면 이건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해 주신 건 아니긴 한데 제가 팬데믹 상황에서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이제 비자뿐만 아니라 거주를 할 때 생체 카드라고 해 가지고 이런 카드를 발급을 받거든요. 원래 제가 유학을 올 때는 얼마 안 걸렸어요. 2 주면 받았는데 2 달이 걸려도 안 와요 이게. 그런데 그게 없으면 저는 학교에 고용이 돼 가지고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비자가 연장이 안 되고 그게 입증이 안 되면 월급을 못 받는 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희 이제 친구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놀랍게도 영국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들 다 해 줘요. 그 자기 지역구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소소한 일들을 다 국회의원들이 받아 가지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보도 주고 컨택 포인트도 주고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 주는 것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학교 측에 연락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연락을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적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위기 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신 분이신지. 마지막으로 현재 논문 지도하는 학생 수 그다음에 주제 이것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도하는 학생이 많잖아요. 그러면 논문 지도의 질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논문 현재 지도하고 있는 박사 과정생의 논문 주제가 저와 관련된 주제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만 혼자 떨어져 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도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 이 정도 면담을 할 때 면담 요청을 꼭 하시고 지도 교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박사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되고 잘 고르기 위해서 처음에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나에게 정말 맞는 지도 교수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논문 지도를 받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훌륭한 연구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쪼끔 더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화를 풀어 나가시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는데 벌써 1 시간이 넘었어요.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관련해서 좀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금 현재 정말 너무 죽겠다 싶은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도 교수님을 만날 때마다 긴장되세요? 이유가 있으세요? 알고 있는데 질문에 대답을 못 해서 지도 교수님만 만나면 작아지는 내 모습 이런 거죠?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시구나. 예. 윽박을 지르세요? 좀 모를 수도 있지. 왜 윽박을 질러? 아이고 속상하셨겠다. 아마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내용에 포함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데 답을 하려고 그러면 잘 답을 못 하겠고 요런 상황들은 굉장히 많은 박사과정생들, 석사과정생들도 마찬가지고 경험하는 거예요. 한 선생님만 그런 경험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러세요. 머리가 하얘지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랬고 심지어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간대요. 굉장히 완벽주의자 분이신 것 같은데 오늘 요 문서를 이제 먼저 보내 드렸으니까 이거와 관련 이 챕터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질문 나올 거야." 막 리스트업을 막 하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라이브 톡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서머리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제
제가 인제 챕터를 제가 쓴 것을 보내 드리잖아요. 보내 드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질문을 뽑는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그 내용을 내가 보지 않고도 말을 할 수 있게끔 한 문단 정도로 내가 교수님한테 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요약, 일종의 우리가 저널 쓸 때 초록 쓰듯이 요약을 해서 요약한 걸 가져가셔서 그걸 좀 읽으면서 하셔도 돼요. 음. 그 외에 인제 좀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네 그것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오늘도 1 시간 넘게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예. 점점 한 주 한 주 거듭될수록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셔 가지고 제가 힘이 좀 많이 나고요. 모쪼록 좀 주변 분들한테 아마 주변 분들한테 소문을 내 주신 것 같긴 한데 좀 소문 좀 내 주시고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on't know how 안녕. much you give to me, baby. You keep making me learn.